2009년 4월 15일 저녁 8시 평양중앙TV 부조종실에서 저는 송출 버튼을 잘못 눌렀습니다. 단 3초간 화면에 나간 그 영상은 절대 방송되어선 안 되는 내용이었고 그 순간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화면 속 인물은 바로 저였고 저는 그날 밤부터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평양중앙TV 부조종실은 언제나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고 27살의 저는 그곳에서 하루 12시간씩 모니터를 응시하며 살았습니다. 제 업무는 녹화된 영상들을 분류하고 편집 지시를 내리며 송출 준비를 하는 것이었는데 당 선전선동부에서 내려온 자료들은 항상 빨간 봉투에 담겨왔고 저는 그 내용을 확인할 권한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지시대로 시간에 맞춰 송출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전부였으며 질문하거나 의심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교원이었으며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 방송학부를 졸업한 뒤 이곳에 배치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 흘러갔고 저는 그 흐름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배급소에서 받은 옥수수밥을 먹고 7시 30분에 방송국에 도착해 저녁 8시까지 일하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으며 그것이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부조종실에는 저 말고도 3명의 동료가 더 있었는데 우리는 서로를 감시하는 동시에 의지하는 이상한 관계 속에서 일했습니다. 누군가 실수하면 나머지 사람들도 연대 책임을 져야 했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행동을 예민하게 관찰했습니다. 송출 실수는 곧 정치범 수용 소행을 의미했기에 모든 버튼을 누르기 전 최소 3번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고 오후 4시쯤 선전선동부에서 빨간 봉투가 내려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손글씨로 긴급이라고 적혀 있었고 저녁 8시 정각에 송출하라는 지시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뜯지 않은 채 서랍에 넣어두었고 시간이 되면 그대로 송출 준비를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5시 부장이 급히 부조종실로 들어오더니 저에게 그 봉투를 당장 편집실로 가져가라고 지시했습니다. 편집실은 복도 끝에 있었고 거기까지 가는 동안 저는 봉투를 손에 쥔 채 걸었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고 안에 USB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편집실 문을 열자 김 편집장이 담배를 피우며 모니터를 보고 있었고 저는 그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는 봉투를 뜯더니 USB를 컴퓨터에 꽂았고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고 화면 속에는 제가 알아서는 안 될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고위 간부들의 사적인 모임, 외화벌이 사업의 실체,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한 여성의 모습이었는데 그 여성은 놀랍게도 저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제 얼굴이었고 누군가 제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3주 동안 저는 악몽에 시달렸고 왜 제 얼굴이 그 영상에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장은 편집실에서 나온 직후 저에게 본 것을 잊으라고 경고했고 그 영상은 절대 송출되어선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고 4월 15일 저녁 8시 저는 실수로 그 영상을 송출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태양절이었고 방송국 전체가 특별 편성으로 바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조종실에는 평소보다 2배 많은 영상 자료가 쌓여 있었고 저는 연이어 송출 버튼을 누르며 시간에 맞춰 프로그램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오후 7시 50분쯤 부장이 급히 들어와서 8시 정각에 나갈 영상을 바꾸라고 지시했고 저는 서둘러 새로운 USB를 받아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꽂은 USB는 부장이 건넨 것이 아니라 3주 전 편집실에서 봤던 바로 그 빨간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에는 비슷한 USB가 여러 개 있었고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 저는 잘못된 것을 집어든 것이었습니다.
8시 정각 초침이 12시를 가리키는 순간 저는 송출 버튼을 눌렀고 전국의 TV 화면에 그 영상이 흘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초 동안은 아무도 몰랐고 저 역시 모니터를 보며 다음 순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초째 옆자리 동료가 비명을 질렀고 저는 그제야 메인 모니터를 쳐다봤습니다. 화면에는 제 얼굴이 크게 클로즈업되어 있었고 그 뒤로 고위 간부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웃고 있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저는 즉시 긴급 차단 버튼을 눌렀고 화면은 검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조종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부장이 뛰어들어왔고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다만 창백한 얼굴로 전화기를 들어 어딘가에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조종실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저는 그저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분 후 보이부 요원 2명이 들어왔고 저는 그들을 따라 방송국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고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보다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아니라 제가 끌려간다는 안도감이었고 그것이 이 사회의 민낯이었습니다. 차에 태워진 저는 평양 시내를 가로질러 어딘가로 향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들이 점점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문실은 지하에 있었고 형광등 불빛만이 차가운 콘크리트 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신문관은 저에게 왜 그 영상을 송출했는지, 누가 시켰는지,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저는 실수였다고 급하게 일하다 USB를 잘못 집었다고 설명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까지 신문은 계속되었고 결국 저는 의자에서 쓰러져 바닥에 누운 채 정신을 잃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저는 작은 독방에 누워 있었고 몸 곳곳이 욱신거렸습니다. 창문도 없고 환기구만 있는 그 방에서 저는 이틀 동안 물만 마시며 버텼고 셋째 날 아침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보이부 간부였고 제게 2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30년을 보내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하며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일은 간단했고 저는 다시 방송국으로 돌아가 평소처럼 일하되 그들이 지시하는 특정 인물들의 동선과 대화를 보고해야 했습니다. 방송국 내부에 간첩이 되라는 것이었고 저는 그 순간 2가지 죽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수용소에서 천천히 죽을 것인가 아니면 배신자로 살다 언젠가 발각되어 죽을 것인가 하지만 저는 3번째 길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열흘간의 감금 끝에 저는 방송국으로 복귀했고 동료들은 저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 보이부에 끌려간 사람은 돌아오지 못했기에 제 복귀는 오히려 의심을 샀습니다. 부장은 저를 불러 앞으로 조심하라는 말만 했고 제 책상은 이전과 똑같은 위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고 저는 이제 감시자인 동시에 감시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탈출을 꿈꿨고 두만강 넘어 중국으로 건너가는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고 브로커를 찾아야 했으며 무엇보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방송국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저는 집에 있던 어머니의 금반지와 아버지가 아껴두던 중국 위안화를 몰래 챙겼습니다. 부모님께 죄를 짓는 것이었지만 살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4월 말 저는 동료 중 한 명인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함경북도 출신이었고 가족 중 일부가 이미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식당에 앉아 밥을 먹으며 저는 그녀에게 혹시 두만강 쪽 사정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넌지시 물었습니다. 수지는 순간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지만 제 진지한 표정을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회령에 사는 먼 친척 이야기를 해줬고 그 사람이 국경 지역에서 장사를 하며 브로커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고 돈도 많이 든다는 경고도 함께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말했고 수지는 제 손을 꽉 잡으며 조심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달력에 표시된 5월 15일이 제 출발일이 될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보름 동안 저는 보위부에 쓸모없는 정보만 흘렸고 그들은 점점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중요한 정보를 가져오지 않으면 다시 끌려갈 것이라는 협박이 이어졌고 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5월 10일 저는 마지막으로 부모님 댁을 방문했고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그들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을 알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다만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을 뿐입니다. 5월 15일 새벽 5시 저는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배낭 안에는 옷 2벌과 어머니의 금반지, 중국 돈 500위안, 그리고 방송국 신분증이 들어있었습니다. 평양역까지 걸어가며 저는 뒤를 여러 번 돌아봤고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역 대합실은 이른 시간임에도 사람들로 붐볐고 저는 청진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기차는 오전 8시에 출발했고 12시간이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낡은 객차 안은 땀 냄새와 김치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평양 시내가 점점 멀어지고 황폐한 농촌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으며 저는 그제야 제가 정말로 도망치고 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는 손주를 만나러 간다며 말을 걸어왔고 저는 친척 병문안을 간다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기차가 함경남도로 접어들자 풍경은 더욱 황량해졌고 간혹 보이는 마을들은 지붕이 무너진 집들로 가득했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오래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나고 자라 이런 모습을 직접 본 적이 없었고 TV 화면으로 보던 낙원 같은 조국과 실제 모습 사이의 간극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후 6시쯤 기차는 함흥역에 잠시 정차했고 저는 플랫폼에 내려 식수를 구했습니다. 역 앞 장마당에는 중국산 물건들을 파는 상인들이 즐비했고 누군가는 중국 휴대폰을 몰래 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작은 빵 2개를 사서 객차로 돌아왔고 할머니와 나눠 먹으며 다시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해가 지고 창밖이 어두워지자 객차 안 사람들은 하나둘 잠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청진역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였고 저는 배낭을 메고 역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항구 도시 특유의 짠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수진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 어두운 골목을 헤매며 걸었고 30분쯤 지나 낡은 2층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중년 남자가 문을 조금 열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수진의 이름을 말했고 그제야 남자는 문을 활짝 열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집 안은 어두웠고 전구 하나만이 방을 비추고 있었으며 작은 방에는 이미 4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2과 30대 초반의 남자 그리고 10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중년 남자는 자신을 김이라고 소개했고 우리를 두만강까지 안내할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5명은 그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부터 시작될 진짜 도주를 생각했습니다. 옆에 누운 여자가 작은 소리로 흐느끼는 것이 들렸고 아이는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의 품에 꼭 안겨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이유로 이곳에 모였고 내일부터는 생사를 함께할 동료가 될 것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저는 간신히 잠에 들었고 꿈속에서는 여전히 평양방송국 부조종실에 앉아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김은 우리를 깨웠고 즉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옥수수죽 한 그릇이 전부였고 우리는 서둘러 먹고 배낭을 챙겼습니다. 김은 우리에게 일체 대화를 금지했고 그를 따라 일렬로 걸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진 외곽의 비포장도로를 따라 우리는 북쪽으로 향했고 가끔 지나가는 트럭을 피해 수풀 속에 숨기를 반복했습니다. 첫날은 약 50km를 걸었고 저는 평생 이렇게 많이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고 어깨는 배낭의 무게로 짓눌려 아팠습니다. 함께 걷던 여자 중 한 명은 계속 뒤처졌고 김은 그녀를 재촉하며 빨리 따라오라고 독촉했습니다. 해가 지자 우리는 버려진 농가에 들어가 잠을 청했고 김은 교대로 보초를 서라고 지시했습니다. 둘째 날은 더 험한 산길을 올라야 했고 경사가 가파른 곳에서는 네 발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10살 남자아이는 계속 넘어졌고 아버지는 아이를 업고 걸었습니다. 점심때쯤 우리는 작은 개울가에 멈춰 섰고 김은 물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처럼 비친 제 모습을 봤고 불과 사흘 전까지 평양방송국에서 일하던 제가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쯤 우리는 검문소를 우회해야 했고 김은 우리를 숲속 깊이 이끌었습니다. 가시나무에 옷이 찢기고 피부가 긁혔으며 벌레들이 계속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한 여자는 공포에 질려 소리를 내려고 했고 김은 재빨리 그녀의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인 채 1시간 동안 그 자리에 웅크리고 있었고 검문소 군인들의 목소리가 멀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셋째 날 아침 우리는 마침내 회령 근처에 도착했고 김은 우리를 또 다른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3명이 더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는 이제 총 8명이 되었습니다. 새로 합류한 사람들은 원산에서 왔다고 했고 그들 역시 각자의 사연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밥을 먹었고 김은 내일 밤 두만강을 건널 것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다른 사람들과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고 모두가 절박한 이유로 이곳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여자는 장마당에서 장사하다 단속에 걸려 수용 소행을 앞두고 있었고 남자는 탄광 사고로 다친 몸을 이끌고 왔으며 아이를 데린 아버지는 아내를 잃고 아들이라도 살리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사연을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다들 각자 짐작하는 눈치였습니다. 김은 우리에게 마지막 지시사항을 알려줬고 강을 건널 때는 절대 소리를 내지 말 것, 중국 땅에 닿으면 즉시 흩어져 각자 도망칠 것, 만약 붙잡히면 서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것 등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중국에서도 안전하지 않으며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의 결심을 다졌고 내일이 운명의 날이 될 것임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저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고 어둠 속에서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만강 너머에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고 그곳이 자유인지 또 다른 지옥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미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제 뒤에서 누군가 낮게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고 저 역시 마음속으로 살아남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5월 19일 밤 10시 김은 우리를 깨웠고 이제 출발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짐을 비닐봉지로 싸서 배낭에 넣었고 옷 위에 검은색 비닐을 덧입었습니다. 김은 우리를 일렬로 세우고 다시 한번 절대 소리를 내지 말라고 경고했으며 만약 총소리가 들리면 각자 알아서 도망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들렸습니다. 회령 외곽의 숲길을 따라 우리는 1시간을 걸었고 나무 사이로 두만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은 생각보다 넓었고 어둠 속에서도 물살이 빠르게 흐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김은 우리를 강가 풀숲에 숨기고는 혼자 정찰을 나갔으며 우리는 숨을 죽인 채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나 그가 돌아왔고 지금 건너야 한다고 손짓했습니다. 강둑 근처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었고 김은 미리 잘라놓은 부분을 손으로 벌려 우리를 통과시켰습니다. 철조망을 지나자 경사진 강둑이 나왔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미끄러지듯 내려갔습니다. 강물은 예상보다 차가웠고 발을 담그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은 우리에게 손을 잡고 일렬로 서라고 지시했으며 그가 앞장서서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물은 무릎까지 차올랐고 곧이어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물살이 거세게 우리를 밀어냈고 균형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10살 남자아이는 아버지가 업고 있었고 아이의 작은 손이 아버지의 목을 꽉 감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전진했고 강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탐조등 불빛이 우리 쪽을 향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고 김은 재빨리 물속에 몸을 숨기라고 손짓했습니다. 우리는 목까지 물에 잠긴 채 숨을 참았고 차가운 강물이 입안으로 들어와 숨이 막혔습니다. 탐조등은 천천히 강을 훑었고 북한군 초소에서 군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옆에 있던 여자가 물속에서 떨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2분쯤 지났을까 탐조등이 다른 쪽으로 향했고 김은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물속에서 반쯤 죽은 상태로 그를 따랐고 마침내 중국 쪽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물에서 나오는 순간 바람이 불어왔고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더욱 추웠습니다. 김은 우리를 재촉하며 강둑을 올라가라고 했고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진흙투성이 비탈을 기어올랐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위험 속에 있었고 국경수비대가 언제 나타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은 우리를 숲속으로 이끌었고 30분쯤 걸어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젖은 옷을 벗고 준비된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으며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김은 아직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했고 중국 공안이 이 지역을 수시로 단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 일찍 이곳을 떠나 더 깊은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으며 그곳에서 각자 갈 길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두막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고 두만강을 건넜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트럭 한 대가 오두막 앞에 멈춰 섰고 중국인 운전사가 내려왔습니다. 김은 그와 중국어로 짧게 대화를 나눴고 우리에게 트럭 뒤에 타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럭 적재함에는 야채 상자들이 가득했고 우리는 그 사이 공간에 몸을 숨겼습니다. 운전사는 우리 위에 천막을 덮었고 트럭은 곧 출발했습니다. 흔들리는 트럭 안에서 우리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야채에서 나는 흙 냄새와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가끔 트럭이 멈출 때마다 우리는 긴장했습니다. 한 번은 검문소로 보이는 곳에서 5분 넘게 멈춰 섰고 중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옆에 있던 남자의 손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트럭은 다시 출발했고 우리는 6시간을 그 상태로 버텼습니다. 오후 2시쯤 트럭이 완전히 멈췄고 천막이 걷히며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운전사는 우리에게 내리라고 했고 우리는 비틀거리며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그곳은 연길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고 조선족이 많이 사는 곳이라고 김이 설명했습니다. 김은 우리를 한 집으로 안내했고 그곳에는 조선족 할머니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보자마자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었고 부엌에서 국수를 끓여내왔습니다. 우리는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었고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생생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한 목소리로 여기서 며칠 쉬다가 다음 경로를 정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은 우리에게 앞으로의 선택지를 알려줬고 크게 세 가지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중국에 남아 불법 체류하며 사는 것, 둘째는 몽골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것, 셋째는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에 남으면 언제 붙잡힐지 모르지만 비용은 적게 들고 제3국을 거치면 안전하지만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몽골 루트를 선택하기로 했고 함께 온 8명 중 4명이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나머지 4명은 중국에 남기로 했고 그 중에는 10살 아이와 그 아버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힘든 여정을 더 견디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중국에서라도 일자리를 구해 살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를 했고 각자의 앞날에 행운을 빌어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 4명은 김을 따라 다른 곳으로 떠났고 저를 포함한 5명은 할머니 집에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며칠간 집 안에만 있으라고 당부했고 절대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공안이 수시로 단속을 나오며 탈북자를 숨겨주는 집을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방 하나에 모여 앉아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로운 브로커가 나타났고 자신을 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몽골 국경까지 안내할 사람이었고 1인당 1,500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던 금반지를 내놨고 다른 사람들도 각자 모아온 돈을 꺼냈습니다. 박은 돈을 세어보더니 부족하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할머니가 중재에 나서 일단 출발하고 나중에 한국에서 보내겠다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5월 25일 밤 우리는 다시 트럭에 올라탔고 이번에는 내몽골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연기를 떠나며 저는 창틈으로 도시의 불빛을 봤고 저곳에서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선택했고 이제 뒤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트럭은 어둠 속으로 달려갔고 저는 배낭을 베개 삼아 눈을 감았습니다. 내몽골에 도착한 것은 이틀 후였고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와 메마른 땅, 간혹 보이는 말라버린 나무들이 전부였습니다. 박은 우리를 트럭에서 내려주고는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몽골 국경까지 약 200km의 사막이 펼쳐져 있었고 그 거리를 열흘 안에 걸어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5명은 각자 물병과 마른 빵 그리고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박은 낮에는 더위 때문에 움직이기 어려우니 주로 밤과 새벽에 이동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첫날 밤 우리는 별빛 아래에서 걷기 시작했고 발밑의 모래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에는 수없이 많은 별들이 박혀 있었고 저는 평양에서 본 하늘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맑은 그 모습에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새벽까지 6시간을 걸었고 해가 뜨기 전 우리는 작은 바위 그늘에 몸을 숨겼습니다. 낮 동안에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붙어 앉아 있었고 햇빛이 바위를 달구는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물은 하루에 2번만 마실 수 있었고 입술은 금세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온 여자 중 1명은 열사병 증세를 보였고 우리는 그녀에게 물을 더 주며 그늘에서 쉬게 했습니다. 셋째 날 밤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렸고 박은 우리를 땅바닥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중국 국경 수비대의 순찰차였고 그들은 탐조등으로 사막을 훑으며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모래에 얼굴을 묻은 채 숨을 죽였고 차량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15분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일어섰을 때 입안은 모래투성이었고 침을 뱉어도 계속 모래가 씹혔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함께 오던 남자 1명이 쓰러졌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박은 그를 살펴보더니 탈진이라고 말했고 여기서 하루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물은 이틀치밖에 남지 않았고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를 그늘에 눕히고 물 1병을 남겨둔 채 먼저 가기로 했습니다.
그 남자는 회복되면 천천히 따라오겠다고 했지만 우리 모두 그가 살아남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걸으면서 계속 뒤를 돌아봤고 어둠 속에서 그가 따라오는 것은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사막은 고요했고 우리의 발자국 소리만이 밤 공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함께 온 여자들은 조용히 울었고 저 역시 눈물이 났지만 닦을 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앞으로 걸을 뿐이었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감정을 버려야 했습니다. 여드레째 멀리 산맥이 보이기 시작했고 박은 저것이 몽골 국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쪽으로 향했고 남은 물을 나눠 마시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발바닥은 물집으로 뒤덮였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다시 밤이 되었을 때 우리는 마침내 철조망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은 철조망을 자르는 도구를 꺼냈고 조용히 철망을 절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밤 공기에 크게 울렸고 우리는 주변을 경계하며 그를 도왔습니다. 30분 후 구멍이 뚫렸고 우리는 한 명씩 기어서 통과했습니다. 철조망을 넘는 순간 저는 제가 중국을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았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막에 남겨둔 남자를 생각하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몽골 땅에 들어선 우리는 계속 걸었고 새벽 6시쯤 작은 유목민 천막을 발견했습니다. 박은 우리에게 여기서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고 말했고 저 천막으로 가서 도움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고 박은 고개만 끄덕인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 4명은 서로를 바라보며 천막을 향해 걸어갔고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목민 가족은 우리를 보고 놀랐지만 곧 천막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천막 안은 따뜻했고 가운데 난로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몽골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우리는 손짓 발짓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유목민 아저씨는 우리에게 따뜻한 차를 주었고 아내는 양고기와 빵을 꺼내왔습니다. 우리는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었고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그날 하루 우리는 천막에서 쉬었고 유목민 가족은 우리를 경계하면서도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저녁 때 아저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어딘가 다녀왔고 다음 날 아침 트럭 한 대가 천막 앞에 도착했습니다. 운전사는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중국계 몽골인이었고 자신이 울란바토르까지 데려다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인당 500달러가 필요하다고 했고 우리는 가진 돈을 모두 내놓았습니다. 울란바토르까지는 이틀이 걸렸고 우리는 트럭 뒤에 실린 양털 더미 사이에 숨어갔습니다. 몽골 초원은 끝이 없이 펼쳐져 있었고 간혹 말을 탄 유목민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창틈으로 그 풍경을 바라보며 이곳이 정말 자유로운 땅처럼 느껴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광활함이었고 그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숨 쉴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것은 6월 8일이었고 운전사는 우리를 한국 대사관 근처에 내려줬습니다. 하지만 바로 들어갈 수는 없었고 몽골 경찰에 먼저 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경찰서로 걸어갔고 영어와 손짓으로 우리가 북한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들은 우리를 별도의 방으로 안내했고 통역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통역사가 온 것은 5시간 후였고 그녀는 한국 대사관에서 파견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우리의 사연을 설명했고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통역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일단 몽골 정부가 운영하는 임시 수용시설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심사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수용시설은 울란바토르 외곽에 있었고 이미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이 20명 넘게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 빠르면 1달, 늦으면 석 달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방 하나를 배정받았고 침대와 담요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안전하게 잘 수 있는 곳이었고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몽골 경찰과 협력해 탈북자를 색출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실제로 수용시설에 몽골 경찰이 들이닥쳐 신원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공포에 떨었고 혹시 다시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다행히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와서 우리를 보호해줬고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주 동안 우리는 수용시설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았고 남한 사회에 대한 기본 정보를 배웠습니다. 강사는 탈북자 출신이었고 한국에서의 생활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차별과 편견이 있고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으며 무엇보다 고향에 남겨둔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평생 따라다닌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고 제 선택이 옳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6월 20일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4명은 다음날 울란바토르 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를 타게 될 것이었고 한국 대사관 직원이 동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앉아 그동안의 여정을 돌아봤고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기적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사막에서 남겨둔 남자를 생각하며 묵념했고 앞으로 한국에서 잘 살아서 그의 몫까지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한 것은 6월 21일 오후 4시였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 도로에는 수많은 차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터미널로 들어섰을 때 저는 그 규모와 깨끗함에 압도당했습니다. 평양 순환공항과는 비교도 안 되게 거대했고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은 우리를 별도의 통로로 안내했고 일반 입국 심사대를 거치지 않고 특별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만났고 간단한 신원 확인을 거쳤습니다. 그들은 친절했지만 날카로운 질문들을 했고 저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답했습니다. 방송국에서의 실수, 보위부 신문, 탈출 과정, 그리고 사막에서 남겨둔 동료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심사는 3시간 동안 이어졌고 끝났을 때는 이미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버스에 태워져 서울 근처의 하나원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석 달간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눈부셨고 네온 사인과 가로등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이 정말 같은 나라인지 믿기지 않았고 북한과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실감했습니다. 하나원은 경기도 안성에 있었고 밤 10시쯤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저녁 식사를 제공받았고 각자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제 방은 2인실이었고 룸메이트는 황해도에서 온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달 전에 도착했다며 이것저것 알려줬고 교육과정이 생각보다 빡빡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고 지난 40일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양 방송국을 나선 날부터 두만강을 건너고 사막을 횡단하고 몽골을 거쳐 이곳까지 온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살아남은 것이 기적 같았고 동시에 남겨둔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부모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 보위부에서 제 가족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에 기상종이 울렸고 우리는 식당에 모여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밥과 국, 반찬이 푸짐하게 나왔고 먹고 싶은 만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오리엔테이션이 있었고 하나원 원장님이 우리를 환영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석 달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 직업 훈련, 심리 상담 등을 받게 될 것이며
수료 후에는 각자 원하는 지역에 정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은 생각보다 힘들었고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빡빡한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어 문법, 컴퓨터 사용법, 금융 지식, 법률 상식, 취업 준비 등 배워야 할 것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대학을 나왔기에 기본 교육 수준은 있었지만 나만의 용어와 시스템은 완전히 달랐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것은 심리 상담이었고 상담사는 제게 트라우마에 대해 계속 물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널 때의 공포, 사막에서 동료를 남겨둔 죄책감,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을 이야기하다 보면 눈물이 났고 저는 그럴 때마다 상담을 중단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인내심 있게 기다려줬고 이 감정들을 마주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9월 중순 드디어 하나원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정장을 입고 무대에 올라 수료증을 받았고 정부 관계자들이 축하 인사를 해줬습니다. 저는 수료증을 받으며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막막함도 느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혼자 살아가야 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낯선 세상에서 제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저는 서울 구로구의 작은 원룸에 정착했고 정부 지원금으로 6개월치 월세를 냈습니다. 방은 5평 남짓했고 화장실과 부엌이 붙어있는 구조였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비슷한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저는 이 도시의 작은 점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짐을 풀며 저는 제가 가진 것이 얼마나 없는지 깨달았고 배낭 하나에 담긴 옷가지와 하나원에서 받은 몇 가지 생필품이 전부였습니다. 첫 주는 집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웠고 저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TV를 봤습니다. 뉴스를 보면 볼수록 이 사회가 얼마나 복잡한지 알게 되었고 북한에서 배운 것들이 전혀 쓸모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모습이 낯설었고 광고에서는 온갖 상품들이 쏟아져 나와 어지러웠습니다. 둘째 주부터 저는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근처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마트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고 수많은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사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성이다가 라면과 쌀, 김치만 사서 나왔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 당황했고 직원이 친절하게 알려줬지만 뒤에 줄 선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셋째 주에는 고용센터에 가서 일자리를 알아봤고 상담사는 제 학력과 경력을 보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북한에서의 방송국 경력은 여기서 인정받기 어렵고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장도 제대로 된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단순 노무직이나 서비스직을 알아보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조언을 들었고 식당 설거지나 청소 일자리를 추천받았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살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구로 디지털 단지 근처 식당들을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구했고 닷새 만에 한 중국집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중국 교포였고 탈북자라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별 관심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시급은 최저임금이었고 하루 8시간 일하면 한 달에 14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었습니다.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고 하루 종일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기름때를 닦아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는 설거지가 밀려들었고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다른 직원들은 대부분 중국 교포나 외국인 노동자들이었고 저와 크게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편했고 제 과거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좋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저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평양에서 방송국 PD로 일할 때보다 훨씬 적은 돈이었지만 이것은 제가 자유롭게 번 첫 돈이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고 아무도 제게 보고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작은 치킨 한 마리를 사서 방에서 혼자 먹었고 오랜만에 뭔가 달콤한 맛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악몽에 시달렸고 두만강을 건너는 꿈, 사막에서 쓰러진 동료의 모습, 보이부 신문실의 차가운 공기가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을 켜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다시 잠들곤 했고 아침이 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했습니다. 10월 말 하나원에서 함께 수료한 동료 한 명에게 연락이 왔고 우리는 신림동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조금 나은 상황이었고 공장에서 일하며 야간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근황을 나눴고 둘 다 적응이 쉽지 않다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포기하지 말라고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격려해 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11월 초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고 저는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퇴근길에 같은 남자가 계속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았고 집 근처 편의점에서도 그를 본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사흘 연속 같은 일이 반복되자 확신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고 그것이 북한의 공작원인지 아니면 국정원의 감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문을 잠그고 창문을 확인했으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하나원에서 받은 비상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고 담당자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과민 반응일 수도 있지만 조심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보이면 즉시 경찰이나 국정원에 신고하라고 했고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며칠 후 집 우편함에 이상한 편지가 들어 있었고 봉투에는 발신인 주소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고 안에는 평양방송국 앞에서 찍힌 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한글로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고 조국을 배신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경찰서로 달려갔고 경찰은 사진을 증거로 접수하고 주변 CCTV를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출퇴근 경로를 매일 바꿨고 가능한 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만 다녔습니다. 식당 사장님께 사정을 설명했고 퇴근 시간을 조금 앞당겨 해가 지기 전에 집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장님은 흔쾌히 승낙해줬고 오히려 제 안전을 걱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배려에 감사했고 이곳에도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2월이 되자 날씨가 추워졌고 저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모자를 깊이 눌렀었습니다. 가능한 한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욱 고립되었고 제 자신이 도시 속에 숨어 사는 유령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저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고 저는 비명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그것은 하나원에서 함께 수료한 남자 동료였고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그에게 최근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탈북자 커뮤니티에 가입하라고 권했고 혼자 있으면 위험하니 서로 연락하며 지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탈북자라는 정체성을 숨기고 살려고 했지만 이제는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주말 그의 안내로 신림동에 있는 탈북자 모임에 처음 참석했고 거기서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모임에는 20명 정도가 모였고 연령대도 다양했습니다.
누군가는 북한에서 장사를 하다가 왔고, 누군가는 가족을 따라왔으며, 누군가는 정치범 수용소를 피해왔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고, 이들 역시 같은 두려움과 외로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임 책임자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자고 말했고,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는 처음으로 교회에 가봤고, 탈북자 모임에서 알게 된 언니가 데려간 곳이었습니다. 예배당은 따뜻했고 사람들은 찬송가를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었지만 그 분위기 속에서 묘한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에서 용서와 화해에 대해 말했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가 버리고 온 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 용서를 구할 기회라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고, 꿈속에서는 어머니가 나타나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깨어났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봤고, 이제 조금씩이라도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010년 새해가 밝았고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식당 설거지로 평생을 살 수는 없었고, 제대로 된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에서 인정받는 학력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기로 결심했고, 탈북자를 위한 무료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수업은 주말 오전에 있었고 신림동의 작은 교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첫 수업에 갔을 때 교실에는 15명 정도의 탈북자들이 앉아 있었고 나이는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선생님은 탈북자 출신이었고 자신도 5년 전 같은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내라고 격려했고 검정고시만 통과하면 대학 진학의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에 수업을 들었고 평일 밤에는 혼자 공부했습니다. 국어와 영어는 그나마 할만했지만 수학과 사회 과목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내용과 남한의 교육 과정이 달랐고 특히 근현대사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을 조국 해방 전쟁이 아니라 북한의 남침으로 배우는 것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다양한 자료를 접하며 점차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저는 식당 일과 공부를 병행했고 하루 4시간씩 자며 버텼습니다. 몸은 지쳐갔지만 이것이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던 동료들 중 몇몇은 중도에 포기했지만 저는 끝까지 해내기로 다짐했습니다. 사막에서 살아남은 제가 이것쯤은 이겨낼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4월에 검정고시를 치렀고 한 달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합격했고 합격증을 받아들고 교육센터를 나서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사회에서 얻은 첫 번째 인정이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탈북자 모임 사람들과 함께 작은 파티를 열었고 모두가 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검정고시 합격 후 저는 대학 진학을 고민하기 시작했지만 학비가 문제였습니다. 탈북자를 위한 장학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러 대학의 입학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방송 관련 전공을 다시 선택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경험을 살려 나중에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5월에 대학 입학 면접을 받고 면접관들은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제 과거와 꿈에 대해 이야기했고 왜 이 전공을 선택했는지 설명했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오며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고 합격 여부가 나올 때까지 2주 동안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6월 초 합격 통지서가 왔고 저는 서울의 한 사립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이 면제되었고 생활비는 제가 계속 일하며 벌어야 했습니다. 저는 식당 사장님께 대학에 다니게 되었다고 말했고 근무 시간을 조정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장님은 흔쾌히 승낙해 주었고 오히려 잘 됐다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대학 입학 전 여름 방학 동안 저는 한국어 능력을 더 키우기 위해 독서를 많이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을 읽으며 나만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특히 탈북자들의 수기를 많이 읽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제 것과 비슷하면서도 달랐고 저는 그 속에서 위안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저는 대학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학생들이었고 저보다 8살이나 어렸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차이가 부담스러웠지만 그들은 저를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탈북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편견 없이 대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캠퍼스를 걸으며 제가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9월에 대학이 시작되었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첫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사회복지학 개론 수업이었고 교수님은 이 학문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실천적 학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고 제가 약자였고 도움을 받았기에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업을 들으며 열심히 필기했고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나중에 따로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고 다른 학생들과의 차이를 계속 느꼈습니다. 그들은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SNS를 통해 소통하며 카페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여전히 구형 휴대폰을 쓰고 있었고 돈을 아껴야 했기에 학생들이 가는 카페나 술자리에 참여하기 어려웠습니다. 점차 저는 겉돌게 되었고 친구를 사귀기보다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조별 과제를 하게 되었고 저는 4명의 학생들과 한 팀이 되었습니다. 주제는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 적응에 관한 것이었고 팀원들은 저에게 직접 경험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제 사연을 들려줬고 그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팀원 중 한 명이 제 이야기를 다른 과 학생들에게 퍼뜨렸고 저는 순식간에 학과에서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고 누군가는 북한 생활에 대해 물어봤으며 누군가는 동정 어린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불편했고 특별 대우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학생으로 지내고 싶었지만 탈북자라는 꼬리표는 쉽게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도서관에만 틀어박혀 지냈고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학기 중간쯤 교수님이 저를 따로 불렀고 학업에 문제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교수님은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탈북자 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으니 참여해보라고 권했고 거기서 같은 처지의 선배들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결국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에는 5명의 탈북자 대학생이 참여하고 있었고 그들은 저보다 한두 학년 위였습니다. 모두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고 처음에는 다들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나아졌다고 조언했습니다. 한 선배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밤에 편의점 알바를 하고 낮에 수업을 듣는다고 했고 또 다른 선배는 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힘을 얻었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멘토링 모임에 나갔고 그곳에서 학업과 생활에 대한 조언을 받았습니다. 선배들은 취업 정보도 공유해줬고 탈북자들이 일하기 좋은 곳들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그들 덕분에 조금씩 대학 생활에 적응해갔고 학점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겨울 방학이 되자 저는 식당 일을 그만두고 사회복지관에서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급여는 적었지만 제 전공과 관련된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현장에서 실제로 사람들을 돕는 일이 어떤 것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복지관에는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많이 왔고 저는 그들과 대화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2011년 봄 저는 2학년이 되었고 전공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 정책론 등 배워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저는 수업을 들으며 한국 사회의 복지 시스템에 대해 알게 되었고 동시에 탈북자들이 겪는 문제들을 학문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이 단지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기 말 저는 탈북자의 트라우마와 심리적 적응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했고 교수님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수님은 이 주제를 더 발전시켜 졸업 논문으로 써보라고 제안했고 저는 그 아이디어에 흥분했습니다. 제 경험을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통해 다른 탈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2012년 여름 3학년이 된 저는 도서관에서 논문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북한 관련 뉴스 아카이브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2009년 4월을 검색해봤고 놀랍게도 평양중앙TV 방송사고에 대한 기사가 여러 건 나왔습니다. 해외 언론들이 그 3초의 영상을 분석했고 화면 속 인물이 방송국 내부 고발자일 가능성을 제기한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기사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고 그중 한 기사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그 영상은 사실 제가 실수로 송출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이용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북한 내부의 권력 투쟁 과정에서 특정 고위 간부를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작 영상이었고 저는 그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정보들이 담겨 있었고 그 영상에 등장한 고위 간부들이 방송사고 직후 모두 숙청되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의 계획에 노란한 것이었습니다. 제 얼굴이 영상에 합성된 것도 USB가 바뀐 것도 모두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제가 겪은 모든 일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보이부 신문, 간첩 제안, 그리고 탈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저는 평생 그들의 꼭두각시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탈출한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고 그 선택이 제 목숨을 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국정원 담당자에게 연락해 이 사실을 알렸고 그들은 이미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담당자는 제가 매우 위험한 정보를 가진 사람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북한이 여전히 저를 찾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조심해야 하고 가능하면 공개적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고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게 되어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단순한 탈북자가 아니라 북한 권력층의 비밀을 알고 있는 증인이라는 사실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지만 제 과거는 계속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탈북자 인권단체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고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릴 수 있다고 설득했고 저는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익명으로 진행하되 얼굴은 가리고 목소리는 변조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강연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청중은 100명 정도였고 대부분 대학생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원고를 읽으며 제 이야기를 했고 평양 방송국에서의 일 탈출 과정,
그리고 한국에서의 적응까지 모두 털어놨습니다. 말하는 동안 목이 메었고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청중들은 박수를 쳤고 질문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 학생은 제게 북한에 남은 가족이 걱정되지 않느냐고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매일 밤 부모님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들이 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까봐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고 이제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고 몇몇은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한 중년 여성이 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탈북자이고 15년 전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잘 살고 있으며 저도 반드시 잘 될 것이라고 격려해 줬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고맙다고 말했고 그 따뜻함이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2013년 봄 4학년이 된 저는 졸업 논문 준비에 한창이었고 탈북자의 심리적 트라우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월 어느 날 제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문자가 왔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당신을 보고 있다는 한 줄뿐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국정원에 연락했고 그들은 번호를 추적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중국에서 구입한 유심칩이라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제 이메일로 사진이 첨부된 메일이 왔고 사진 속에는 대학교 정문 앞에서 걷고 있는 제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미행하고 있었고 그것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감시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공포에 떨었고 학교를 그만두고 숨어 살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탈북자 선배들은 도망치면 끝이 없다며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국정원은 제게 보호 조치를 제안했고 일시적으로 안전 가옥에 머물 것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고 제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학교와 집 주변에 경찰 순찰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호신용 스프레이와 긴급 연락 장치를 받았습니다. 저는 매일 다른 경로로 등하교했고 항상 주변을 경계하며 살았습니다. 4월 중순 실제로 위협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저녁 8시쯤 도서관에서 나와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던 중 뒤에서 누군가 빠르게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뛰기 시작했고 그 사람도 뛰어서 저를 쫓아왔습니다. 역 계단을 내려가며 저는 비명을 질렀고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추격자는 그 순간 방향을 틀어 사라졌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했고 CCTV를 확인했지만 추격자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경찰은 저에게 며칠간 집에 있으라고 했지만 저는 다음 날 바로 학교에 갔습니다. 두려움에 굴복하면 그들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고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5월 탈북자 단체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고 최근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중국 내 북한 공작원들이 한국까지 침투해 탈북자들을 협박하거나 납치하려는 시도가 여러 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탈북자들이 비슷한 위협을 받고 있었고 우리는 서로 연대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단체에서는 탈북자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고 정부에 더 강력한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저도 익명으로 증언했고 제가 받은 위협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몇몇 기자들이 취재 요청을 해왔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주목받고 싶지 않았고 조용히 졸업하고 싶었습니다. 여름 방학 동안 저는 논문 작성에 몰두했고 도서관과 집만 오가며 지냈습니다. 탈북자 2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들의 트라우마 경험과 치유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제 경험도 포함시켰고 학문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생생한 증언을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교수님은 제 논문 초고를 보시고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8월 말 위협 문자가 다시 왔지만 이번에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조국으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는 회유성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비웃음이 나왔고 그들이 얼마나 절박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고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계속 진실을 알릴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날 이후로 문자는 오지 않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가을 학기가 시작되고 저는 마지막 학기를 맞이했습니다. 취업 준비도 해야 했고 논문도 완성해야 했으며 동시에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도 계속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막을 건너고 살아남은 제가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11월 초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고 그것은 탈북 과정에서 저를 도왔던 중국인 브로커 박으로부터였습니다. 그는 한국 번호로 전화를 걸어왔고 만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웠지만 호기심과 함께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신촌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고 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국정원 담당자에게 미리 알렸습니다. 박은 4년 전보다 늙어 보였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먼저 제가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고 저는 경계하며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북한에서 저를 찾고 있고 그들이 상당한 돈을 제시하며 제 소재를 알아내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놀라지 않았고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이 한 다음 말은 충격적이었고 그는 제게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자신이 북한 측에 거짓 정보를 흘려주면 그들이 제 추적을 멈출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저는 그에게 상당한 돈을 지불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고 제게 그런 돈이 있을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른 방법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제안한 다른 방법은 더욱 위험했고 제가 북한에 남아있는 탈북 희망자들의 정보를 그에게 제공하면 그들을 탈출시키는 대가로 제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저를 그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시도였고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고 그런 식으로 제 안전을 사는 것은 또 다른 배신이었습니다. 박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경고했고 앞으로 더 위험한 사람들이 접근할 것이며 그들은 자신처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경고를 새겨들었고 동시에 그가 왜 이런 제안을 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 그 자체가 시험이거나 함정은 아닐까, 그는 이미 북한 편으로 돌아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저는 뒤를 여러 번 돌아봤고 박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국정원 담당자에게 연락해 만남의 내용을 보고했고 그들은 박의 행적을 추적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담당자는 박이 이미 중국으로 돌아갔으며 그의 브로커 네트워크가 북한과 중국 당국 모두에게 감시받고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저는 그를 만난 것 자체가 실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고 모르는 사람의 연락은 일체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탈북자 단체 사람들에게도 박의 이야기를 전했고 브로커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많은 브로커들이 돈을 위해 이중 삼중으로 정보를 팔아넘기며 탈북자들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1월 말 대학에서 취업 박람회가 열렸고 저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의 부스를 돌아다녔습니다.
몇몇 기관에서 관심을 보였지만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는 과정은 여전히 부담스러웠습니다. 탈북자라는 사실을 밝혀야 하는지 아니면 숨겨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고, 솔직하게 말했다가 차별받을까 두려웠지만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한 NGO 단체의 담당자가 제게 관심을 보였고, 탈북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제가 탈북자라는 점을 강점으로 봤고, 당사자의 경험이 프로그램 설계와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고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면접 연락이 왔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면접은 12월 초에 있었고 3명의 면접관 앞에서 저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습니다. 평양방송국에서의 일 탈출 과정, 대학에서의 공부, 그리고 탈북자들을 돕고 싶다는 꿈까지 모두 털어놨습니다. 면접관들은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제 논문 주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오며 저는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2014년 새해가 밝았고 저는 졸업을 몇 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논문은 거의 완성 단계였고 취업 소식도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남아있는 것이 있었고 그것은 2009년 내몽골 사막에서 남겨두고 온 동료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을까 아니면 그곳에서 죽었을까? 저는 5년 동안 그 질문을 안고 살았습니다. 1월 중순 저는 용기를 내어 탈북자 네트워크를 통해 그의 소식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과 출신 지역 그리고 함께 탈출한 시기를 알려주며 혹시 소식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답이 없었지만 2주가 지나자 한 탈북자가 연락을 해왔고 비슷한 시기에 내몽골에서 중국 병원으로 이송된 탈북자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중국 조선족 네트워크에 접촉했고 몇 번의 연락 끝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살아있었고 중국 동북 지역의 한 조선족 가정에서 숨어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막에서 쓰러진 후 지나가던 유목민이 발견해 병원으로 데려갔고 회복 후에는 한국행을 포기하고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연락하고 싶다고 요청했고 며칠 후 중국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기억보다 약해져 있었지만 분명 그였습니다. 그는 제 목소리를 듣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울음이 터졌고 그를 남겨두고 온 것이 얼마나 미안한지 말했습니다. 그는 괜찮다고 자신의 선택이었다고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막에서 사흘을 버텼고 넷째 날 의식을 잃었을 때 몽골 유목민이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한 달을 치료받았고 회복 후에는 다시 탈출할 용기가 나지 않아 중국에 남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고 있으며 언제 공안에 붙잡힐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산다고 털어놨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했고 브로커 비용과 절차를 제가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고 이미 너무 지쳐서 다시 위험을 감수할 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라도 조용히 살다가 죽는 것이 낫다는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침묵했고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 그는 제게 한국에서 잘 살라고 우리가 함께 꿈꿨던 자유를 제 몫까지 누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 저는 한참을 울었고 제가 여기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에게 제가 모은 돈 200만 원을 송금했고 조선족 지인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문자로 고맙다는 말을 전해왔고
이 돈으로 작은 가게를 열어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고, 비록 한국에는 오지 못했지만 중국에서라도 안전하게 살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논문에 새로운 장을 추가하기로 했고, 한국에 오지 못한 탈북자들의 이야기도 다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공적으로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중간에 멈춘 사람들, 중국에 남은 사람들, 그리고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까지 모든 이야기가 기록되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2월 말 저는 논문을 제출했고 3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이것이 단순한 졸업 논문을 넘어선 중요한 연구라며 나중에 책으로 출판하는 것도 고려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용기를 얻었고 언젠가 이 이야기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2014년 3월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졸업식에는 탈북자 모임의 선배들이 함께 와주었습니다. 부모님은 함께할 수 없었지만 저를 응원해준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졸업장을 받아들고 단상에 섰을 때 저는 5년 전 두만강을 건너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앞날이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 저는 여기 서 있었습니다. 4월부터 NGO 단체에서 일을 시작했고 제 직함은 탈북자 정착 지원 상담사였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이었고 처음으로 정규직 월급을 받는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첫 월급으로 저는 작은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사를 했고 방 하나는 작은 서재로 꾸몄습니다. 책장을 사서 그동안 모은 책들을 정리했고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제가 정말 정착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은 보람 있었지만 동시에 힘들었고 매일 상담을 통해 새로 온 탈북자들의 아픔을 듣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와 겹쳤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너무 깊이 몰입되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상사는 제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조언했지만 같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완전히 선을 긋기는 어려웠습니다. 여름에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1:1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20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고 그들은 학업 부진, 문화 적응, 또래 관계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제 모습을 떠올렸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가을에는 탈북자 실태조사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100명의 탈북자를 대상으로 정착 과정의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했고 많은 탈북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정신적 트라우마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에 제출할 정책 제안서를 작성했고 담당 부처와 미팅을 가졌습니다. 12월 저는 처음으로 탈북자 권익 증진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를 했고 이번에는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 앞에서 저는 당사자의 목소리로 필요한 정책들을 요구했습니다. 심리 상담 지원 확대, 취업 교육 강화,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강조했고 청중들은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내려오며 저는 제 목소리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2015년 새해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탈북자 구술 기록 사업이었습니다. 고령의 탈북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이야기를 영상과 글로 기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60대와 70대 탈북자들은 한국 전쟁 전후의 북한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들의 증언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저는 석 달 동안 15명을 인터뷰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기 시작했습니다. 봄에는 제 졸업 논문을 수정해 학술지에 투고했고 여름에 게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제 이름이 학술 논문 저자로 실렸고 교수님은 축하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작은 성과였지만 제가 학자로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탈북자 연구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여름에는 처음으로 휴가를 냈고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바다를 보며 저는 오랫동안 울었고 이곳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고 살아있고 자유롭다는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해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가 이제 정말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가을에는 탈북자 모임에서 간사로 선출되었고 원래 모임을 조직하고 회원들의 어려움을 듣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모임은 점점 커졌고 100명이 넘는 회원이 등록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갔습니다. 저는 이 공동체가 제게 또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2016년 저는 일하면서 야간 대학원에 진학했고 사회복지학 석사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NGO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수업을 듣고 주말에는 논문을 준비하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배우고 성장한다는 것 자체가 자유의 증거였고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기회였습니다. 2년 후인 2018년 저는 석사 학위를 받았고 논문 주제는 탈북자의 세대 간 트라우마 전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실무자가 아니라 연구자로서도 인정받기 시작했고 학회에서 발표 요청도 받았습니다. 제 연구가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고 탈북자 지원 프로그램들이 제 제안을 바탕으로 개선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제가 인터뷰한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엮은 책이 출판되었고 제목은 자유를 향한 2000km였습니다. 책은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고 몇몇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이제 제 얼굴을 가리지 않았고 당당하게 제 이름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평양중앙TV의 방송사고로 시작된 제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저를 찾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주변에는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한국 사회는 불완전하지만 저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가끔 차별을 경험하고 여전히 적응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그것은 자유의 대가였고 저는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고 밤마다 그들을 생각하며 눈물 흘렸습니다. 통일이 되는 날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지 않더라도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위해 치른 대가는 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고 탈북자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었으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저는 온라인 상담 시스템을 구축했고 화상으로 탈북자들을 만나며 그들을 지원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는 서로를 놓지 않았고 함께 버텼습니다. 2022년 저는 NGO의 팀장으로 승진했고 10명의 직원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평양방송국 부조종실에서 일하던 27살의 제가 이제는 서울에서 팀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아이러니였고 동시에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2025년 말 저는 39살이 되었고 탈북한 지 16년이 흘렀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한국에서 보냈고 이제 이곳이 제 고향이 되었습니다. 북한 말투는 거의 사라졌고 서울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제 정체성의 뿌리는 여전히 두만강 너머에 있고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악몽을 꿉니다. 두만강을 건너는 꿈, 사막에서 헤매는 꿈, 보위부에 붙잡히는 꿈을 반복해서 꿉니다. 하지만 깨어나면 제 방이 있고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입니다. 저는 안전하고 자유롭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고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 기회를 주고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의 보답입니다. 가끔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나눌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가 겪은 모든 고통에 의미가 있습니다. 평양중앙TV가 실수로 송출한 3초의 영상,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운명이었고 저를 이곳으로 이끈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화면 속 그 여자였고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침묵당한 사람들을 위해, 아직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될 진실을 위해 말입니다.